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줌마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맏며느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때 못 모르고 남편을 만나 결혼해 30년 넘게 시댁에 충성하며 바보같이 살아왔어요. 최근에 시아버지 때문에 어이없는 일이 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잊고 있던 지난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하다 보니 어쩐지 억울한 마음에 지난 제 결혼 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 여자 중 서울이나 도시에서 살았던 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골도 아주 깡시골에서 살았던 터라 결혼 전에는 오빠랑 남동생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네 버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무작정 동네 학원에서 일하라고 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동네 학원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다가 월급이라고 버는 족족 다 아버지가 가져갔죠. 물론 저도 대학에도 가고 싶고 다른 도시에 가서 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집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할 수만 있다면 시집은 꼭 도시로 가고 싶었습니다. 서울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제가 살던 지역의 도시로만 나가도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걸 제가 다니던 학원 원장님 아는 동생이라고 웬 남자가 학원에 놀러 왔는데요. 글쎄 그 남자가 서울 남자였어요. 대학도 나오고 군대도 제대했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여행을 왔다 원장님을 보러 온 거죠.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남자가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언제 다시 서울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몇 개월 만나다 헤어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려고 했는지 시내에서 데이트하다가 친정아버지에게 딱 들키고 말았어요. 워낙 친정 부모님이 보수적인 분들이라 연애를 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아버지는 무조건 둘이 결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가 순진하고 남자라고 모르는 애라고 잠깐 가지고 놀라고 한 거면 아주 우산이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이 아니야. 우리의 나이가 있는데 당장 결혼할 거 아니면 당장 헤어져야지. 친정아버지는 제 나이가 있으니 지금 당장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아니면 다른 데 시집 보낼 거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말이 마냥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아버지 말이 먹혔는지 남자친구가 덥석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서울에 올라가서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줄은 몰라도 남편이랑 저랑은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친정아버지의 상화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신기해요. 당시에 남편이 하는 일도 없이 백수나 다름없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결혼까지 하겠다고 그 먼 서울까지 따라왔는지 몰라요. 워낙 제가 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시에는 무조건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좀 사는 집 아들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서울에서 꽤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식당이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로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취직도 안 하고 백수처럼 여행이나 다니고 있었던 거죠. 언제든 시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시골뜨기인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자세히 보지도 않으시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남편이랑 저는 시아버지의 식당으로 처음 찾아갔는데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아들 여자친구를 식당에 앉혀놓고 2시간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 않으셨죠. 아버지,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와서 얼굴이라도 좀 제대로 봐주세요. 결국은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하니 시아버지께서는 못 이기는 척 제 앞에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딱 하시는 첫마디가 저에 관해 알 내용은 이미 다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머리나 식힐 겸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했더니만 어디서 여자를 데려와도. 아휴, 어쨌든 이렇게 왔으니 내 얘기를 좀 하자면 난 아가씨 우리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촌에서 왔다고 해도 그렇지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오고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도 듣기로는 요즘 시골에서도 다들 서울로 대학도 온다고 하던데.
아예 공부랑은 담 쌓고 산 건가? 시아버지는 제가 대학도 안 나온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당신 아들은 서울 명문대를 나왔는데 고졸 여자를 만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닌데 가장 형편상 오빠랑 동생을 대학 보내야 해서 제가 일찍 직장에 다녔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 변명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 말에 시아버지는 미간을 확 구기셨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이랑 딸을 차별하냐고 하셨죠. 아이고, 요즘 시대에 아들, 딸 무슨 상관이라고 아들만 대학을 보내? 가르칠 것도 안 가르치고 부려만 먹다가 남의 집에 시집 보내면 그만이라는 거야, 뭐야? 시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서웠어요. 덩치도 크고 인상도 부리부리하신데 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인상을 확 구기고 까칠하게 이야기를 하시니 겁이 나서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는 무슨 회사 면접 봐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대학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요. 둘이 좋다는데 그거면 됐지 뭐. 이름이 경진이라고 했나?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유, 배고프겠다.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시어머니께서 주방에 계셨는데 시아버지께 모진 소리를 듣고 있던 제가 안쓰러웠는지 시아버지더러 장사나 하라고 밀쳐내시고는 저를 불러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 사람이 워낙 자식들한테 애정이 커서 그런 거니까 경진 씨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줘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아버지께서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장남이고 아래로 동생이 둘이 있는데 남편도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밑에 시동생은 약사에 시누이는 대기업에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자식 부심이 강했어요. 그랬으니 며느리도 자기 아들과 엇비슷하게 똑똑한 며느리를 보고 싶으셨던 거죠. 시아버지께서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으니 저는 결혼 허락을 받기는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 허락을 금방 받기는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시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와 결혼하게 해주면 남편이 시아버지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결혼과 동시에 저와 남편이 시댁에 들어와 사는 조건으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나 남편이나 뭐가 좋아서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했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도 지긋지긋한 시골 동네를 벗어나서 서울로 오고 싶기도 했고 적성에도 안 맞는 학원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잘만 하면 식당도 장남인 남편에게 다 물려주신다는데 미래를 봤을 때 저에게 나쁠 것도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순진해도 너무 순진했습니다. 시아버지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덥석 같이 살겠다고 한 거예요.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온 순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그 시골 촌구석이 100배 나은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였죠.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결혼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많이들 힘들어하던데 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시아버지와는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좋아지긴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시아버지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저는 시아버지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나마 저도 몇 년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점점 나아지긴 했지만 신혼 초에는 시아버지께서 거실에 나와 계시기만 해도 긴장해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목소리도 작아졌죠.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더 마땅치 않게 여기셨고요. 그네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어른들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간다니. 누가 보면 우리 집에서 너 밥도 안 주고 굶기는 줄 알겠다. 저 나름대로는 시아버지 앞에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드리고 식사하시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시아버지는 제 목소리가 작다고 안 들린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자꾸만 제 말투나 목소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시면서 호통을 치시니 저는 시아버지가 소리만 질러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시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 씻고 말끔한 모습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시아버지의 눈에는 그것마저 밉게 보이셨는지 꼭 저를 보기만 하면 한 소리를 하셨어요. 결혼한 애가 아침부터 푼까지 바르고 입술은 또 그게 뭐야? 시뻘게 가지고.
누가 보면 고추장이라도 퍼먹은 줄 알겠다. 저 나름대로는 신경 쓰고 나온 건데 시아버지는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시니 저는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나와 있으면 예쁘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아유, 괜히 왜 저런데. 세아가 저 사람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말어. 원래 말을 저렇게 해. 시어머니는 원래 시아버지 성격이 저렇다고 좋은 소리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엔 유독 저에게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다른 자식들이나 시어머니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워낙 처음부터 저에게만 유독 쌀쌀맞게 하셔서 만약 제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나와 밥을 하고 있었다면 시댁에 살면서 씻지도 않고 나왔냐고 구박하셨을 거라는 걸 암묵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번 싫으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은 거잖아요. 처음엔 저도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든 참고 잘하려고 했어요. 제가 노력하다 보면 시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작정하고 시집살이를 시키시는데 제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빨래를 돌리면 왜 이걸 이렇게 빨았냐고 난리를 치셨고 제가 시아버지의 서재를 청소한 날은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책상이며 서랍이며 괜히 쾅쾅거리면서 눈치를 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하도 제가 하는 일마다 눈엣 가시로 여기시니 중간에서 시어머니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집안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식당에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하는 애를 데려가서 가게에서 뭘 시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장사한 지가 30년이야. 사람 얼굴만 보면 잘할 놈인지 아니지 딱 보여. 그네 쟤는 영 쓸데가 없어.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줄은 몰라도 시아버지는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귀한 며느리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가 구박만 할 거였으면 뭐하러 데리고 산다고 했어. 그냥 자기들 둘이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지. 데리고 살면서 가르치면 될 줄 알았지.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데려다가 뭘 하겠어. 시아버지는 저를 가르치셨다고 했지만 저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뭐만 했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서 구박만 하시니 잘하래야 잘할 수가 없었죠. 당시에 남편도 가게에서 일을 배우느라 바쁘고 시어머니도 아침만 드시면 가게에 나가기 바쁘시다 보니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집에 들락거리셔서 꼭 저를 감시하는 것처럼 보고 가셨죠. 청소는 제대로 했나 둘러보시고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뜬금없이 오셔서 밥을 차리라고도 했어요. 식구들 모두 항상 식당에서 점심을 드셨기 때문에 점심은 저 그냥 혼자 간단하게 때웠었는데요.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오시면 급하게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1, 2년 계속되니 저는 한 번씩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만 쳐다보면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제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첫째 아이가 생겼어요. 그 와중에 신기했던 게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저는 남편도 친정엄마도 아닌 시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임신 사실을 알면 시아버지께서도 좋아해주지 않으실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고졸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촌스럽기만 한 저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첫손주이니만큼 제 아이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시아버지는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썩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병원에서는 뭐래? 아기랑 상모랑 둘 다 건강하다고 하지? 네. 아기 집 잘해도 괜찮고 저도 건강해서 이대로 잘 지내면 별탈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남들 다 아는 임신 가지고 호들갑은? 임신만 하면 뭐래? 우리 집안 대를 이으려면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지.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순간 시겁했습니다. 전에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으니 시아버지는 절대 아들이니 딸이니 가리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제 막 임신한 저에게 대놓고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있는데 누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만 낳으면 그만이지.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할까봐 애써 손주 성별은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의 눈치만 보며 산 저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그냥 하시는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몇 년을 보고도 몰라?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막상 손주 낳으면 제일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첫째가 아들이 아니면 어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으면 되지. 저는 심각한데 남편은 뭐든 쉽게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것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서툴러서 그러는 거라고 했고 아이 문제도 막상 낳으면 예뻐하실 거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항상 혼자 외딴 섬에 둥둥 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정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지 못해 사실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시아버지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뭐든 해볼 텐데 무작정 제가 고졸이고 시골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니 방법이 없었죠. 그런 와중에 복병이 나타났어요.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를 시아버지께서 너무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의사였어요. 강남의 피부과에서 일한다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사람이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분명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에게 막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은 역시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동서에게 시아버지는 너무도 다정하고 따뜻한 시아버지였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는 결혼식이며 뭐며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는데 동서랑 시동생 결혼할 때는 결혼식장부터 신혼집까지 모두 다 본인이 시동생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준비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결혼하고 곧바로 시아버지께서 동서에게 병원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생신날이었는데 동서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자기 환자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거절하고 올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일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일하고 오느라 배고프겠다. 얼른 밥부터 먹자. 만약 제가 약속을 1시간이나 늦었다면 시아버지는 기다려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 동서가 일 때문에 늦었다고 하자 시아버지는 방긋 미소까지 지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3년 넘게 시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어요.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까지 됐는데 남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주변에서 들으니까 피부과는 다들 개인 병원 많이 차린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언제쯤 개원할 생각이야? 저야 지금이라도 당장 개원하고 싶죠. 근데 제가 아직 그럴 경제력이 없어서요. 혹시 아버님이 능력 되시면 저 병원 좀 차려주실래요? 하하하, 내가 우리 며느리 병원 정도는 당연히 차려줄 수 있지. 동서와 시아버지의 대화에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동서가 스스럼 없이 시아버지에게 애교를 피우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온전히 다 받아주시는 시아버지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더 짜증이 났던 건 동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저를 함부로 대하시니 동서도 저를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형님, 제가 소갈비찜 먹고 싶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또 돼지갈비로 하셨어요? 제가 자기 집 식모인 줄 아는 건지 동서는 틈만 나면 제가 해놓은 음식을 가져가면서도 꼭 한마디씩 토를 달았습니다. 집에 돼지갈비가 선물로 들어온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다음번엔 소갈비로 해줄게. 형님, 혹시 요즘 생활비가 좀 부족하세요? 전보다 반찬이 영 부실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형님 생활비 좀 올려주라고 할까요? 아버님 제가 말하면 다 해주시는데. 시아버지께서 워낙 동서를 예뻐하시다 보니 저는 동서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능력도 있고 애교도 있어서 더 얄미웠죠. 하지만 동서가 미우면 미울수록 저는 동서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안 그러면 제 자격지심이 동서에게 들킬 것 같아서요. 저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동서 같은 며느리를 원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족한 탓에 저를 동서처럼 예뻐할 수 없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시아버지께 떡두꺼비 같은 손주라도 안겨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들이라도 낳으면 조금이나마 저를 며느리로 대접해 주실까 싶어서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성별은 언제 알 수 있느냐고 의사 선생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제발 아들이었으면 해서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눈치챈 의사 선생님은 낳을 때까지도 아이 성별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제 바람과는 다르게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딸이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첫째에게 너무 미안해요. 뱃속에서 저만 믿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다고 속상해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병원에 한번 와보시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와서 아이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남편을 쏙 빼닮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아이를 보러 병원에 안 오신 게 신경이 쓰였거든요. 남편은 애써 식당이 바빠서 시아버지가 못 오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낳아서 보러 오지 않으셨다는 걸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갔을 때도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번 제대로 봐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밤새 방에서 아기 젖을 물리느라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들으라는 듯 밖에서 소리를 지르셨죠. 시아버지가 나가는데 며느리라는 게 나와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아유, 소리 좀 지르지 말아요. 새벽 내내 애기 앉아서 울고 보채서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애 젖을 물리느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더러 나오지도 않는다고 소리를 치시니 저는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울컥했습니다. 집에서 먹고 자는 거 말고는 하는 것도 없는 게 아무 때나 자면 되지. 이제 애 하나 낳았다고 지가 우리 식구 다 된 줄 아나 보네. 애 낳고 한참 힘들 때라 그랬는진 몰라도 그때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쩜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까 싶었죠. 그 이후로도 시아버지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아들을 못 낳았다고 면박을 주셨어요. 지금 같으면 면역이 생겨서 시아버지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그때의 저는 순진하고 바보 같아서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떻게든 아들을 꼭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하기도 하고 아들을 낳은 사람들에게 물어도 봐서 어떻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가 돌이 지나자마자 저는 바로 둘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남들은 쉽게만 낳는 아들을 저에게는 끝까지 주지 않으시더군요. 둘째도 딸이었어요. 그러게 딸 낳고 연달아 애 가지면 또 딸이라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덜컥 애를 가져? 암튼 내가 말했지? 큰애제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먹고 싸는 거밖에 없다고. 둘째를 낳은 날은 웬일로 병원에 와주셨나 싶었는데 병원에서 둘째도 딸이라는 말을 들으시고는 저렇게 병원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시고 제 얼굴도 보지 않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건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뒤에 동서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왜 차별하고 딸만 대학을 안 보냈네 어쨌네 하시더니만 시아버지는 제가 딸을 낳고 동서가 아들을 낳으니 아주 대놓고 차별을 하셨어요.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아들도 하나 못 낳으면 어쩌자는 거냐? 아이고 내가 죽었어도 우리 조상님 볼 낯이 없다 낯이 없어.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나마 첫째라 둘째 아들 낳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둘째까지 딸이 나오니 시아버지는 이제 막 출산을 한 저를 앞에 두고 모진말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제 막 결혼한 동서가 아들을 낳았으니 더 비교를 당했죠. 심지어 애들까지 비교하고 차별하셨어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그런 시아버지가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고 무시하고 살라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부족하고 못나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았던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시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니 나도 더는 시아버지께 예쁨이나 받겠다고 구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시아버지 눈치만 보느라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들 온전히 예뻐해주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산다는 게 더는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날부터는 동서고 시아버지고 신경 쓰지 않고 제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아무리 무시하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취급해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제 자식들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너무도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제 곁을 떠나셨어요.
새벽에 혼자 차를 몰고 시장에 장을 보고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몸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셨던 거면 제가 하루 종일 곁에서 간호라도 해드렸을 텐데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가버리셨다는 게 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많은 게 변했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시아버지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가게 일이고 집안일이고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컸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께서 그 전처럼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화를 내시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에게도 그 전처럼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구박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어쩐지 안쓰럽게도 보였는데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이제와 그러신다고 지난날 저에게 함부로 대하신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저를 못살게 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동선의 조카보다 제 아이들이 공부는 좀 더 잘했어요. 특히나 우리 첫째가 유난히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떡하니 합격했습니다. 그때 기쁨은 말로는 다 못해요. 제가 시아버지께 하도 고졸이라고 무시를 당해서 제 아이들만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초를 쳤어요. 여자애를 무슨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죠. 그때 시집와 처음으로 제가 시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고루한 소리를 하세요? 여자든 남자든 미국에 있는 대학은 아무나 가는 줄 아세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는 우리 큰딸 무조건 미국에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시아버지 표정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모르셨는지 눈이 동그래져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 딸도 미국에 가겠다고 하고 엄마인 저도 무조건 보내겠다는데 본인이 어쩌겠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가게 손님들이나 친구분들에게는 손녀가 미국 대학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시아버지는 얄미운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30년 동안 제가 맏며느리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아버지는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팔순이 노인네가 이제 와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본들 변하실 리 없잖아요. 서운함도 잠시 어느새 시아버지의 팔순날이 밝았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때 놀러가지 말고 그냥 잔치나 할 걸 그랬다고 시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 하도 이야기를 하셔서 팔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잔치를 크게 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해 강남의 유명한 호텔에서 팔순잔치를 했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형제도 많으시다 보니 팔순날 손님이 제법 많이 와서 잔치가 아주 북적북적했습니다. 처음 시아버지께서 호텔에서 팔순잔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듣기 싫어서 저 혼자 중얼거리기는 했어요. 젊은 사람들 결혼식도 아니고 다 늙어서 호텔은 무슨 호텔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손님들도 많이 오고 시아버지께서 신이 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히 뿌듯하고 잘했다 싶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평소 저에게 얄밉게 구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가족이잖아요. 칠순 때도 원하시는 대로 못 해드려서 지난 10년 동안 싫은 소리를 내내 들었는데 이 김에 하고 싶은 대로 소원을 푸신 것 같아 돈은 많이 들었어도 이왕 하는 거 잘했다 싶더라고요. 사실 이제 시아버지께서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구순, 백순 다 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니 팔순이나마 화려하게 해드려서 며느리로서 잘했다 싶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호텔 직원이 슬슬 계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이 식사 거의 끝났다고 계산을 하고 영수증 가져다 줬는데 한 5천 정도 나왔네. 우리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애들한테 이야기해야겠지? 잔치 비용이 다 해서 5천만 원 조금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호텔은 호텔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금액이 아무래도 커서 우리가 카드로 나눠서 먼저 계산하고 다른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이건 내가 계산하려고 카드 한도 늘려서 가지고 왔어. 이걸로 자기가 가지고 가서 결제해. 제 말에 남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 20도 아니고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제가 내겠다고 할 줄 남편은 전혀 상상을 못했을 테니까요. 당신 진짜 괜찮겠어? 나야 우리가 내면 생색도 나고 너무 좋지만 자그마치 5천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애들한테 나눠서 내자고 할게. 아휴, 동서 성격 몰라서 그래?
아버님이 잔치 호텔에서 하고 싶어 한다고 했더니만 나한테 그런 건 형님 선에서 알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밥값 5천만 원 나왔다고 나눠서 내자고 하면 행여나 떡하니 기분 좋게 내겠다. 야, 그럼 진욱이한테 같이 내자고 할게.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 딸인데 아버지 생신 밥 같이 낸다고 하겠지. 당신은 오빠가 돼서 동생 회사 그만둔 것도 몰라? 이번에 고모네 회사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회사 그만뒀잖아. 아, 그래? 난 전혀 몰랐네. 그럼 진짜 우리가 다 내야 하는 건가? 시아버지 팔순이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인데 그냥 우리가 내. 나 이번에 판 건물 계약금 받은 거 있잖아. 이 정도는 우리가 내도 돼. 와, 우리 마누라 완전 멋지네. 건물 투자해서 돈도 벌고 시아버지 팔순잔치도 척척 해주고. 우리 마누라 이렇게 잘난 거 우리 아버지가 알아야 하는데. 처음 시아버지께서 호텔에서 잔치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동서가 무슨 팔순잔치를 호텔에서 하느냐고 난리를 치기도 했고 저더러 시아버지께 호텔은 비싸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하기도 했어요. 동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하고 싶으시다는데 호텔은 비싸서 못한다는 말은 저로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호텔에서 팔순잔치를 예약할 때부터 저는 아예 제가 다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고는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시누이가 혼자서 병원비를 다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사실 좀 부럽기도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동안 아무리 저에게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시키셨다 해도 미운 정도 정인지 시아버지께서 하신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팔순잔치만큼은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자식으로서 한 번은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벌써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 지도 30년이 다 됐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산 세월보다 시아버지와 함께 산 세월이 더 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저를 예뻐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상하게 시아버지에 대한 정이 좀 있어요. 몇 년 전 시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식당에서 쓰러지셨을 때 사실 티는 안 냈지만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 모습을 보는데 정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꼿꼿하고 다부졌던 시아버지께서 희끗한 머리로 살이 쭉 빠져 누워 계시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처럼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때 마음 같아서는 병원비도 제가 다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선뜻 내놓지는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뭐든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말년에 복이 좀 있는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저는 워낙 아버지께서 오빠랑 남동생만 챙기시길래 땅이든 집이든 있는 대로 다 아들들에게만 남겨주시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돌아가실 때가 돼서는 젊어서 고생한 딸이 좀 안쓰럽게는 보이셨는지 똑같이 남겨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땅을 팔아서 저는 서울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사실 처음엔 건물이라고 말하기도 못한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게 글쎄 운이 좋게도 자리가 좋아서 근처에 재개발이 되면서 처음 건물 살 때 금액의 2배를 넘게 벌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또 건물을 샀어요. 처음 건물을 살 때 저에게 소개해줬던 부동산 중개인이 확실한 자리라면서 이번엔 2개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말을 믿고 건물 2개를 덥석 샀어요. 그런데 그게 또 대박이 났습니다. 그 자리가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게 지난 10년간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가족들에게 자세하게 말은 안 했지만 최근에 제가 가진 건물 근처에 대학 병원이 생기며 그 일대가 의료기관 특화 지역으로 지정돼 제 건물에 병원을 차리겠다고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 때보다 10배 오른 가격으로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최근에 팔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전에는 제 손에 가진 현금이 없어서 건물이 있어도 시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나 건물 있다 자랑할 일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팔순잔치도 치러드리고 건물 이야기도 은근슬쩍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시아버지도 더는 저를 무시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30년 동안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도 아버지한테 뭐 받은 게 있어? 근데 재수 씨는 병원에 일 생길 때마다 아버지가 다 도와줬는데 정작 아버지 일에 안 나서는 게 말이 되냐고. 암튼 우리 아버지 맏며느리 하나는 잘 얻으셨다니까. 내가 당신 덕에 살아. 5천만 원이 대단하기는 한지 그 무뚝뚝한 남편도 저에게 입 바르는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 말이 맞기는 해요. 동서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병원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시부모님께 며느리 노릇은 하지도 않으면서 병원 차릴 때도 시아버지께 돈을 받아가 놓고 그 이후로도 병원에 일이 생길 때마다 시아버지에게 알랑방귀를 끼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은 제 카드를 들고 계산을 하러 가면서 굳이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과 약주를 드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가서 일부러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맏며느리가 괜히 동생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산하자고 카드 준 거 있죠? 아버지는 진짜 맏며느리 하나는 잘 얻으셨다니까. 세상에 진영이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남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시아버지에게 갖은 구박을 받고 모진 소리를 듣고 사는 제가 남편도 안쓰러웠겠죠.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일부러 제가 시아버지의 팔순잔치를 해줬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 팔불출. 그래 너 마누라 잘 얻었다. 아주 잘 얻었어. 내가 너희들 덕분에 호텔에서 잔치도 하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남편의 푼수짓에 시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다들 웃으셨어요. 시아버지도 내심 좋으신지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지난날 시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시아버지가 제가 돈 좀 냈다고 저를 예뻐해 주실 리가 없었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약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 걱정돼서 이제 슬슬 시간이 다 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러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듣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어요. 으이그 큰며느리가 영 별로라고 우리 앞에서 매일 험담만 하더니만 이 비싼 호텔에서 잔치도 열어주고 며느리가 참 괜찮네 뭐. 도대체 평소에 친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런 소리까지 하시나 싶었죠.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못 들은 척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 시아버지가 굳이 또 안 해도 될 밉살스러운 소리를 하셨어요. 지도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잘한 게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지가 아들을 하나 낳기를 했어?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었어? 에이그 며느리라고 쓸데라고 난 아무짝에도 없어. 아무리 저래도 우리 둘째 의사 며느리는 못 따라가. 잔치니 뭐니 안 해줘도 우리 둘째 며느리만 보면 내가 배가 안 고프다니까. 둘째 며느리 병원 한다고 매일 돈 뜯어간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첫째보다는 둘째 며느리가 더 이쁜가 보지? 그럼 아무리 병원이 힘드네 뭐하네 해도 병원인데 병원이 망하겠어? 자네들은 의사 며느리 없어봐서 몰라. 며느리가 병원 원장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아이 첫째 며느리도 무슨 건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의사가 똑똑하고 좋아도 건물주 며느리가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에이 그거 다 오래되고 낡아서 제값이나 다 받나 몰라. 걔가 배운 게 없는데 부동산 투자나 뭐 제대로 했겠어? 난 크네. 걔한테 기대도 안 해.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갈갈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어디 가서 시아버지가 싫다, 밉다 그런 소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봤자 가족인데 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서러워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어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영감탱이 잔치를 해준다고 했나 후회됐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하고 도저히 억울해서 계산 못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계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저런 소리까지 들어놓고 5천만 원 계산하는 건 바보지, 바보야. 나 계산 못하니까 당신이 가서 동생들한테 계산하라고 해. 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와서 애들한테 어떻게 계산을 하라고 해. 몰라. 난 안 할 거니까 당신이 하든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든 알아서 해. 난 죽어도 계산 못해. 저는 시아버지가 밉살 맞으니 남편까지도 얄미워서 얼굴도 보기 싫더군요. 제가 지난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남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저는 그대로 남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카드를 빼앗아 계산실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연회장 앞에서 동서가 웬 여자들한테 머리를 쥐어뜯기고 있더라고요. 오호라 당신 이 원장 맞지? 병원이고 핸드폰이고 전화해도 안 받더니만 호텔에서 기어나와? 당신 우리 얼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놔요. 이거 놓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이거 놓으면 또 도망가려고? 너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다른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이거 다 중국에서 밀수해온 필러 같다고 당장 신고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식약처까지 갔다 오는 길이야. 너 우리가 다시는 의사생활 못하게 가운 벗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사기꾼이야나. 어머어머, 이 아줌마들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증거 있어? 내가 중국에서 밀수한 필러 썼다는 증거가 있냐고. 동서는 여자들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버둥거리면서도 호텔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 멍청한 년, 뭐 이런 게 의사라고? 네가 내 얼굴에 넣은 필러가 그 증거지. 뭐가 더 필요해? 이 사기꾼 같은 년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아직 덜 맞았지? 동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동선의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여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호텔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얼굴이 빵빵하게 부은 여자 둘이 동서 머리채를 잡고 여기저기 발로 차는데 그 꼴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저는 아주 배꼽을 잡았다니까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그 모습을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친구들이 그대로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씨구, 자네가 제일 예뻐하는 둘째 며느리 병원은 절대 안 망한다더니 곧 망하겠는데? 이런, 도대체 일을 어떻게 했길래 잔칫날 저런 여자들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둘째 너, 마누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다들 뭐하고 있어? 빨리 가게 가서 차 시동이나 걸어. 둘째 의사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시던 시아버지는 결국 여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맞고 있는 동서를 보며 한참을 혀를 차더니 괜히 시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는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유, 이게 뭔 일이래. 아유, 어떡해. 이런 상황인데 애들이 밥값 내겠다고 하겠어? 됐어. 재밌는 구경도 했겠다. 동서도 곧 망하게 생겼는데 그깟 5천이야. 내가 내지 뭐. 저는 그날 꽉 막혔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만 같은 기분에 속 시원하게 제가 호텔 밥값을 결제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보다 예뻐라 하시던 동서가 망하는 꼴을 봐서 그런지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일절 동서 이야기는 꺼내시지도 않고 언급조차 안 하세요. 더군다나 시동생이 와서 동서 병원이 소송이 걸려서 망하게 생겼다고 소송비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모르는 척을 하시더라니까요. 지금까지 병원 한 게 몇 년인데 그깟 변호사비도 없어서 빌리러 와. 어이구, 한심해서 원. 네 형수 좀 봐라.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딸내미 외국에 보내놓고 재테크도 잘해서 건물까지 있잖아.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더니 어째 저렇게 여자 보는 눈이 없을까? 에휴.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의 말씀에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딸아이 미국에 대학 붙었다고 했을 때 계집애를 어디 미국으로 보내냐고 난리를 치시고 제가 건물 산다고 했을 때 다 쓰러져가는 돈도 안 되는 건물을 왜 사냐고 난리를 치시더니만 최근에 제가 산 건물들이 다 대박이 나서 몇십 백씩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이 말을 싹 바꿨어요. 이제는 세상에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고요. 그 모습이 가소롭고 밉살스럽기야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30년을 보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도 다행인 건 팔순잔치 이후에 시아버지께서 확실히 좀 달라지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칭찬 한마디 해준 적이 없으신데 지금은 별거 아닌 일에도 칭찬을 다 해주세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제 걱정까지 해주시고요. 아이고, 힘들게 뭘 또 하고 있어. 애미 너도 이제 나이 있는데 주말에 한 끼 정도는 시켜 먹든지 나가서 먹자. 내가 다 사줄게. 시장에서 반찬 하나만 사와도 난리를 치시던 분이 이제 나이가 들기는 하셨는지 요즘은 저 힘들까봐 배달을 시키든지 외식을 하자는 말까지 하세요. 지난 30년 동안 시아버지와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살기는 했습니다. 남들 말로는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요즘은 시아버지와 사는 것도 꽤 살만합니다. 워낙 자기 멋대로이신 분이라 저러다가도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즐겨볼랍니다. 안 그러시던 분의 애정을 갑자기 받아보니 저도 얼떨떨하긴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앞으로 사셔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나 하는 마음으로 저도 너그럽게 이해해보려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아버지와 싸우기도 힘드니까요. 이런 저에게 힘내라고 앞으로도 시아버지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신세 한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제 곧 70이 되는 남성입니다. 나이를 이렇게 말하려니 좀 이상하네요. 나이만 들으면 분명 할아버지가 맞는데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 나이를 들어보면 다들 그 나이로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할머니 나이인데 얼굴은 그냥 아줌마 같고 요즘은 외형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된 지 꽤 됐어요. 부인과는 7년 전쯤 사별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7년이다. 이렇게 말하면 꽤 된 것 같은데 저는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일어난 일처럼 아직도 슬프고 아내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암이었어요. 환갑이 채 되기도 전에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3번의 수술과 5번의 항암 끝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5년 동안 아내도 저도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도 그리고 며느리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정말 온 집이 그 사람으로 인해 돌아가거든요. 아내가 죽던 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는 할 만큼 했다. 나는 괜찮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슬퍼하지 말거라. 내 걱정도 말고 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괜찮지 않습니다. 아직도 옆자리가 빈 침대와 아내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집을 자각할 때면 생각도 하기 전에 덜컥 눈물부터 날 때가 많아요. 언제쯤이면 웃으면서 아내를 추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른 나이에 가서 마음에 더 한이 맞나 봅니다. 제가 동네에서 우연히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1년 넘게 쫓아다녔었거든요. 원래 그런 용기나 숙기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니면 그만큼 아내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용기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얻은 게 지금 아들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고 아꼈습니다. 아들 아이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준 듯 정말 효자였어요. 특히 지엄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가끔 서운할 만큼 말이죠.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와 꼭 붙어있는 아들을 보며 아, 이런 게 행복이지 하고 힘을 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만큼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지엄마가 죽던 날도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3일 내내 밥도 한술 제대로 먹지 못해 보는 사람마다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저러다 애 잡겠네. 지엄마를 좀 많이 따랐어야지. 얼마나 슬프겠어.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보는 저와 며느리도 조마조마할 만큼 아들은 많이 슬퍼했고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나쁜 놈은 금방 자기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암이었어요. 제 엄마가 그렇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살이 갑자기 빠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검사를 받았는데 간암이라고 했다더군요. 간암은 증상이 나오면 이미 늦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 판정을 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떴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한 해에 다 잃은 겁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다잡아준 건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아버님 규민 씨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렇게 저를 다독이고 챙겼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와서 밥은 챙겨 먹었는지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사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우는 날이 많고 아내와 아들이 너무 그립긴 했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나마 숨을 붙이고 살 수 있게 해준 건 순전히 다 며느리 덕이었어요. 너 아니었으면 100번은 죽었을 목숨이다. 서로를 살린 거죠. 저도 아버님 그렇게 보러 다니면서 살 이유를 찾았어요. 저도 이유가 필요했거든요. 뭔가를 하지 않으며 죽고 싶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어요. 며느리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랐는데 그 홀어머니마저 아들과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뜨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부모처럼 생각했습니다. 저도 원래부터 며느리를 참 예뻐하긴 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딸아이처럼 챙기게 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러네.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뭐. 많이 괜찮아져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는 이게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며 끊임없이 저희 집을 드나들면서 반찬이다 뭐다 해다 날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집 이웃들과도 안면을 텄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이 아는 사이요? 자주 뵈니까 오다 가다 인사를 좀 했죠. 그랴, 하긴 좀 자주 왔어야지. 어르신이 복이 많으세요. 저는 처음에 따님분인가 했다니까요. 그렇지.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기똥차게 봤어. 옆집 총각도 며느리와 안면이 있는지 인사를 하더군요.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제가 음식을 잘하잖아요. 봉사활동을 좀 하러 다닐까 싶어요. 오다 가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주 요 앞에서 노숙자분들을 점심 드리는 봉사를 하는데 생각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누가? 옆집 총각분이요. 언제 그렇게 친해졌나 싶었지만 별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금 섭섭하긴 해도 며느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다 노인네를 평생 수발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 옆집 총각도 참 기특하네,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수줍은 듯 웃는 며느리를 보고 물론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라기가 정말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옆집 총각 좀 가져다 주라. 옆집 총각한테 가서 접시 좀 받아와. 일부러 더 그랬어요. 옆집 총각은 제가 보기에도 사람이 참 성실하고 괜찮았거든요. 저 같은 노인네에게도 매번 인사를 깍듯하게 했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왜 자꾸 저를 옆집 총각네에 심부름을 보내세요? 아니 뭐 그러다 눈이 맞으면 그거도 그거대로 좋은 거고. 한 번은 며느리가 묻길래 그렇게 대답해 준 적이 있어요. 며느라기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연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장씨 며느리랑 그 옆집 총각이랑 자주 붙어 다니더만. 알어. 언제까지 이 노인의 뒷바라지 한다고 저 젊은 청춘을 다 바칠 수는 없잖아. 우리 애 그렇게 된 지가 언젠데 쟤도 새 사람도 만나고 해야지. 그거야 그렇지만 안 섭섭하겠어? 섭섭해도 어째 잡아둘 수는 없잖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상당히 걱정스럽고 곤란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는 듯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옆집 총각과의 사이를 저에게 이야기하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기 아버님. 그래. 그게 사실은 다 아니까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할 거 없다. 네? 옆집 총각이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는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걸 어떻게... 이 나이까지 살다 보면 눈치만 늘어.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뭘 그렇게 눈치를 보냐? 죄송해서요. 규민이 간 지가 언젠데 그럼 언제까지 다 늙은 시아버지 수발이나 들면서 평생 살려고 했냐?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나 천벌 받는다. 그래도 규민 씨한테도 미안하고. 규민이는 너 그러고 사는 걸 더 원하지 않을 게다. 내가 아는 우리 아들은 그래. 그니까 나나 규민이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는 이제 네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좋아졌으니까. 일부러 조금 더 모진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며느라기는 그런데도 제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한테 오고 하는 건 그 전이나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새 사람한테 밉보이면 어쩌려고. 그런 사람이면 저도 싫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한테 시아버지 아니고 진짜 아버지세요.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실제로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 전과 다르지 않게 집에 왔고 저를 들여다봤어요. 며칠에 한 번은 와서 말동무도 해주며 한참을 있다 가고요. 주변에서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혀를 내두를 만큼 정말 좋은 아이였습니다. 옆집 총각도 그런 며느리가 정말 괜찮고 신경 쓰이지 않는 듯 여전히 저에게 깍듯했어요. 어느 날은 어르신 바둑 둘 줄 아세요? 왜? 나랑 바둑 떠주게? 요즘 바둑 두는 사람 없잖아요. 둘 줄 아시면 저 좀 상대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참 요즘 총각 같지 않게 삭삭하고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라기가 저 총각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 오늘 반찬 드리러 들릴게요.
그렇게 연락이 와서 밖에 있다가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마침 할 말도 있었고 말이죠. 그날 제가 제 보험금 수령인을 며느리로 바꾸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온다던 애가 왜 와나? 아직 멀었나? 온다던 며느라기는 저녁 늦은 시간이 다 돼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휴대폰도 받지 않더라고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걱정이 되던 찰나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싱크대 위에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얘가 이걸 두고 어딜 간 거야? 냉장고에 미처 넣지도 않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반찬통들을 보면서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총각네라도 한번 가봐야 하나, 그건 너무 도를 넘는 건 아닌가, 옆집 총각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와 같은 생각으로 정신이 없을 무렵이었어요. 이게 뭐야? 반창돈 옆에 급하게 찍은 것 같은 종이 조각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복수해 주세요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다짜고짜 복수해달라니요. 그리고 이 쪽지만 남긴 채 연락이 되지 않는다니요.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실례를 무릅쓰고 옆집 총각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오늘 우리 며느리 못 봤나? 정현 씨요? 오늘 못 봤는데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옆집 총각이 정말이지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되묻더라고요. 그때 손에 쥔 쪽지를 보여주려다가 문득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들더군요. 알겠네.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하고 찾아와 봤어. 그러고 보니 저도 좀 전에 전화해봤는데 안 받던데. 곧 연락이 오겠죠. 그러고는 웃는 옆집 총각을 보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한 번 더 전화를 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집에 한번 가보던가 해야겠네. 혼자 그렇게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건 맞춰둔 알림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르신! 어르신!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며 다급히 저를 부르는 옆집 총각의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아, 며느라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상은 적중했어요. 며느리는 동네 뒷산에서 사체로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던 자리에서 말입니다.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웠다고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는 신고했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람이 옆집 총각이었어서 경찰이 거기로 연락을 했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저는 하늘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제 아내도 아들도 뺏어가다 못해 딸 같은 며느리까지 데려가다니, 겨우 하나 의지하고 있는 사람마저 데려가다니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쪽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복수해달라던 쪽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로 달려가 그 쪽지를 건넸어요. 이게 며느리분이 쓴 게 맞나요? 네, 그 아이의 글씨체가 분명해요.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 옆집 총각과는 어떤 사이인지 등을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그 쪽지와 제 진술을 듣고서는 제일 먼저 그 옆집 총각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수해달라고 한 건지, 경찰서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내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급하게 집을 나왔는지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옆집 총각 집을 봤어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은 고요하게 그지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이지 뭐가 이렇게 쾌한가 싶을 만큼 가구고 살림살이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살펴볼 것도 없었습니다. 딱히 누군가와 싸워서 가구 같은 것들에 넘어진 흔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 안에 빠져나오려던 그때 신발장 서랍 쪽에 뭔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종이에 손을 가져다 대고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서는 꺼내서 확인하는데 그 자리에서 굳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에... 제가 본 것은 그 집의 서랍장 안에서 꺼낸 건 다름 아닌 제 아들과 저희 보험 서류였어요. 그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아니 있을 수가 없는 서류잖아요.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그 서류만 챙겨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옆집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이내 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 서류가 왜 거기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곧장 며느라기의 집부터 갔습니다. 경찰이 들렀다 갔는지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군요.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이곳저곳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며느라기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아버님, 진짜 남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건 부엌 후드 윗싱크대에 숨겨두세요. 거긴 왜? 거기는 진짜 아무도 생각 못할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이 떠올라 그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다 뭐야? 엄청난 서류 더미와 며느리의 일기장을 말입니다. 그대로 들고 온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갔어요. 다행히 지키고 있던 경찰들은 보초를 대충 서는 모양인지 저한테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집으로 와 며느라기의 집에서 들고 온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보험을 뭐 이렇게나 많이 들었어? 그곳에는 아들 앞으로 되어 있던 엄청난 보험 서류들과 그 보험금을 받은 통장들이 들어있었어요. 한참을 멀뚱히 그 보험 서류들을 보고 있으니 정신이 다 아득해지더군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제 뺨을 스스로 한 대 때리고서는 며느리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도 제정신으로는 하기 힘든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기장은 상당히 두꺼웠는데 결혼할 즈음부터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읽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릴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힘들어서 좀 쉬긴 했지만 말입니다. 며느리는 원래 고아였더라고요. 엄마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돈 어르신이라고 보고 인사하고 만났던 사람은 며느리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아들을 타겟으로 놓고 접근했습니다. 오로지 보험금만을 위한 사기였던 겁니다. 저와 아들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저런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왔냐며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그때쯤 처음으로 일기를 읽다가 잠깐 중단했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이런 며느리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복수를 해달라는 걸 봐서는 뭔가 더 있다는 생각에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옆집 그 총각과는 우리 아이가 살았을 때부터 불륜관계였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서로 안면을 익힌 지는 이미 오래전이고 상당히 오래된 사이였더군요. 아들 아이가 죽고 나서도 저희 집에 그렇게 자주 드나든 것도 다 옆집 총각을 만나기 위해서였고 말이죠. 아들은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챈 것 같더군요.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남편이 오늘 그 사람과 내 관계를 다 알아버렸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투병 중이시니 일단은 조용히 넘어가자고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 정리하라고 나에게 울며 말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일단 남편에게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안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다. 흔적이나 증거를 남긴 적이 없는데. 아내가 한참 투병 중일 때 아들아이가 정말 힘들어 보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 엄마가 아파서 그런 거로만 생각했는데 일기장을 다 보고 나니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좋아하던 엄마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내가 바람핀 걸 알게 됐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이고 규민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애비를 용서해라. 그동안 며느리를 딸이라며 정말 아끼고 아꼈던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서로가 가족이라며 의지하고 또 제 전 재산마저 며느리 앞으로 해놓으려고 했던 만큼 믿었던 며느리를 말이죠. 그리고 차마 그런 나쁜 아이인 걸 몰라준 것에 대한 미안함도 몰려오더군요. 거기서 그만 읽고 싶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며느리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받았지만 그 복수해달라는 쪽지도 그렇고 옆집 총각집에 있었던 제 아들과 저의 보험 서류도 그렇고 찜찜한 게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일기장을 읽을수록 정말 충격과 공포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시어머니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나면 그 집 재산과 보험금은 모두 너한테 상속되는 거냐는 말을 말이다. 그리고 모두 남지 않으면 의심할 사람도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온몸에 소름이 오서서 돋더군요. 저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원래 대대로 물려받은 돈이 많기도 했지만 제가 꽤 오랜 시간 운영해온 회사가 있었거든요. 물론 아내가 아프면서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긴 했지만 말입니다. 물론 며느리도 그런 저희 집 배경을 아니까 그런 심부름 센터까지 고용해가며 저희 집을 타겟으로 삼고 접근했던 거겠지만요. 원래 며느리는 사고사나 다른 방법들로 아들을 어떻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아들과 정도 붙고 어차피 결혼해서 오래 살게 되면 그 재산이 자기 앞으로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니 점점 그렇겠다는 마음이 옅어졌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들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옆집 총각이 다시 바람을 넣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더더욱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돈을 위해 평생을 묶이듯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다. 그 사람 말이 다 맞다. 처음부터 다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딘가 점점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느낌이더군요. 세뇌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진 듯 보였어요. 물론 한쪽에서 한쪽을 조종하는 관계인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아내가 죽고 두 사람은 남편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남편인 제 아들이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써놨더군요. 그 부분을 읽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면 정말 남는 건 시아버지밖에 없다. 운이 좋으면 그분도 자기가 알아서 세상을 뜰지도 모를 일이라고 그이에게 이야기했지만 그이는 그러면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은 유언장이 따로 있다고 했다. 내가 입안에 혀처럼 딸처럼 굴면 너한테 다 물려주지 않겠냐고.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정말 무섭고 소름이 끼치더군요. 물론 실제로 며느리 손에 잘못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렇게 할 계획을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저에게 딸처럼 굴었던 겁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경찰에 전화해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확실한 증거 맞죠? 지금 자살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거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여야 해요. 애먼 사람 잡는 거면 큰일 납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 죽고 혼자 사는 여자이니 그렇게 결론 내는 게 어쩌면 편하고 쉬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어차피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막말로 그놈이 며느리에게 혼자 망성한 거라고 우기면 어쩔 도리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잘 생각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복수에 대한 마음은 일기를 읽으면서 배신감으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 목숨을 노렸던 사람인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끼를 던져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가족도 없고 살아서 뭐하나 싶네. 옆집 총각이 지나갈 때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저를 범죄의 대상으로 노리고 있었다며 그 미끼를 덥석 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랑 바둑이나 두실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로 속내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친해지면서 말을 놓게 되고 그러다가 언젠가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옆집 총각은 예상대로 입안의 혀처럼 저에게 잘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며느리마저 잃은 채 외롭게 있었다면 단번에 넘어갈 만큼 말이죠. 오늘은 술 한잔하고 갈까? 아이고 좋죠. 뭐 드실래요? 미끼를 덥석 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술이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취하게 만들어 속마음을 털어놓게 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제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도 들이대니까 만나준 거긴 한데 저도 나중에는 진심이었어요. 정연이가?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많이 취했는지 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처음 만났잖아. 총각이 생각이 많아 보여서 내가 술 사준다고 했고.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래 진짜. 아이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륜? 그거 물론 잘못한 거긴 하죠.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가만히 있었는데 그년이 먼저 나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 먼저 접근한 사람이 문제지. 그렇죠. 아저씨가 생각해도 그게 맞죠. 자기 돈 많다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엄청 꼬셨다니까.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과 완전 다르긴 했어요. 일기장에서는 그 옆집 총각이 먼저 접근했다고 쓰여 있었거든요. 내가
옆집 그 노인네가 그렇게 부자인지 진짜 몰라지 뭐야. 저희 부부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가진 재산에 비해서는 작고 소소한 규모긴 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게 저와 아내가 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동네와 집에 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의 자산가라는 사실을 동네 분들은 거의 모르긴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솔깃하긴 하더라만. 그 시어머니인가 하는 사람이 암으로 뒤지기 얼마 안 남았고 외동아들이면 다 거기로 재산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만 없으면 그 어마어마한 돈은 다 그 여자게 맞으니까. 그렇지.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야기를 마저 듣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참았습니다. 아파서 고생하는 아내를 뒤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사실에 정말 배신감을 넘어 분노로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렇게 말하며 녹음 중인 휴대폰을 확인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시어머니 죽고 네 남편이 재산 물려받고 네 남편까지 죽고 나면 나한테 오라고 했지. 그랬더니 냉큼 그러겠다고 하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일이 빨리 처리될지 방법을 좀 알려줬을 뿐인데. 방법? 무슨 방법? 우리 집에 옛날에 어른들이 오래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그 풀떼기가 하나 있었어. 그 온몸이 굳고 한다는. 그걸 내가 말해줬는데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러라고만 했어. 솔직히 그래서 안 되면 뭐 아쉽고 많은 거고 돼도 내 손에 피 묻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이 입까지 덜덜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옆집 남자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지 못한 듯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청 기분 좋은 얼굴로 오더니 우리가 손을 안 써도 되겠다 하대? 남편이 암에 걸렸다나 뭐라나. 그걸 좋아라 하면서 말했어? 아닐 것도 뭐야. 어차피 죽이려고 했는데 알아서 죽어준다니까 너무 고맙지. 보험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것도 다 받아먹을 수 있고 말이야. 아무 의심 없이. 안 그래?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들어줄 수 없겠다 싶어서 일어나려는데 그 자식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고백 안에 고백을 해왔습니다. 정말이지 지금도 그 내용과 말투, 그 자식의 표정이 눈에 생생하게 떠올라요. 근데 알았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았더라고. 누가? 남편이?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럼 누구겠어? 남편이지. 지 엄마 죽고 얼마 안 돼서 찾아왔더라고. 지 마누라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착한 자기 마누라한테 왜 그랬냐길래 훨씬 두들겨 패줬지. 그러고서 얼마 안 돼서 뒤지더라고. 아픈 거 알면서 때렸다고? 내가 원래 화가 나면 꼭지부터 도는 타입이라. 그리고 뭐 어차피 병 아니었어도 뒤졌을 양반인데. 그 말을 끝으로 탁자에 엎어지더군요. 그러고는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이라도 조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 뿐이었습니다. 규민아, 네 애비가 너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내 새끼.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생 지금 만취해 탁자에 엎어져 드르렁거리며 자는 저 자식에게 복수하기 위해 쓰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저는 태어난 저 복도에서 마주친 옆집 총각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는 혼자 어딜 그렇게 갔어? 제 물음에 옆집 총각은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안심한 듯 웃으며 말을 하더군요. 제가 취하면 혼자 어딜 가는 버릇이 있어서 어제도 그랬나 보네요. 잘 들어가셨어요? 나야 뭐 다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젊은 사람 잘 들어갔으면 된 거지. 아유, 말을 뭐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 가족도 없는 할아버지가 모아둔 재산 쓰면서 허송세월이나 보내다 갈 바에는 일찌감치 누구 저버리고 산에 들어갈까 싶기도 하고 그래. 제 말에 옆집 총각이 눈을 번뜩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구 줄 사람은 있으시고요? 없으니 문제지. 어디 기부라도 할까?
그것도 좋죠. 그 자식은 그렇게 말하고는 뭔가 생각을 하는 듯 하더군요. 머리를 굴리는 게 저에게도 느껴질 만큼 빠르게 눈동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아까보다 더 친절한 말투와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도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이 혼자인데 그럼 저랑 같이 다니시죠? 아이고, 젊은 총각에 다 늙어 빠진 노인네랑 뭐하러.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딱 어르신 연배실 건데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마음 맞춰서 잘 지내면 좋죠. 그리고 정영 씨랑도 인연이 있었고 저희가 아예 연이 없는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정말이지 역겹게 그지없더군요. 토악질이 나오려고 하는 걸 간신히 참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그날 이후로 그 자식은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웃 사람들도 어떻게 남에게 저렇게까지 잘하고 또 싹싹하냐고 그 총각 너무 좋은 사람이라며 다들 칭찬하기 바빴으니까요. 하루는 우연히 그 총각과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본 경찰이 저에게 따로 찾아와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오해는 다 풀려진 거예요? 무슨 오해? 며느님 죽인 범인으로 옆집 남자분을 의심하셨었잖아요. 지내보니 그런 사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날도 조사 정말 성실하게 받고 묻는 말에 다 대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의심이 가는 부분도 없고 제가 형사생활만 엄만데 딱 보면 알아요. 저 남자는 범인 아니에요. 그 말에 비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복수는 경찰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옆집 총각과 친분을 쌓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그 자식이 찾아와 그러더군요. 어르신, 요즘 단풍놀이 가기 좋은 시즌인데 저랑 단풍놀이 가실래요? 아이고, 늙은이 데리고 다니면 고생해. 또 그러신다. 자꾸 그러시면 저 섭섭해요. 능청을 부리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속으로 또 한참 울분을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가고 싶은 산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계획을 짰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온 겁니다. 일부러 산세가 험하다는 산을 골랐어요. 그러고는 먼저 내려왔습니다. 산의 지형이나 그런 것들을 미리 익히기 위해서 말이죠. 같이 내려오시지 왜 먼저 오셨어요? 그러고는 하루 뒤에 내려온 옆집 총각과 산 앞에서 만났어요. 이번에 여행 끝나면 제가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다음날 산에 오르기로 하고 하루 묵을 숙박 집에서 소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 자네 같은 아들 생기면 나야 좋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와, 정말 아들 삼아주시는 거죠?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늘 아래 나 혼잔데. 그 자식은 제 말을 들은 뒤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많이 마시더군요. 술을 마시면 지난번처럼 혹시 속에 있는 비밀 같은 것들을 더 이야기할까 싶어 가만히 뒀습니다. 사실 막상 일을 저지르려고 하니 마음이 약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술을 권했어요. 저놈의 그 전과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말을 들으면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또 지 입으로 술술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리가 어르신한테 참 잘했죠. 그랬지. 그거 제가 다 시킨 건데. 자네가? 혼자 있는 노인네들은 좀만 잘해줘도 홀라당 넘어와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또 쿵하고는 머리를 찢고 잠이 들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그냥 두면 안 되는 놈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속이 덜 풀렸다는 그 자식에게 젊은 사람이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냐며 산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역시나 전날에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오르면서 들뜨라고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했어요. 자네 내려가면 내 진짜 아들 할래? 제 그 말에 눈을 번쩍이더군요. 진짜 아들이요? 응, 호적에 올리는 진짜 아들. 순간 그 자식은 신받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마음을 다잡고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좋으시다면 저야 좋죠. 어르신 같은 좋은 아버지도 생기고. 입가에 실룩이는 미소를 감출 수 없어 보이더군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 재산이 얼마인지 대충 아는데 내가 죽으면 그게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나도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아들 해준다면 너무 고맙지.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앞장섰어요. 그리고 미리 봐둔 산세가 험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아버지 같이 가요. 그놈은 제가 말한 아들을 시켜준다는 거에 꽂혀서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듯했어요. 바삐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말하더군요. 저희밖에 없나 본데요? 산세가 험한 거 보니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보네. 아이고, 늙은이는 이래서 일찍 죽어야 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아들도 생기셨는데 아들이랑 재밌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말이라도 고맙구만. 제 말에 완전 껌뻑 넘어간 그놈은 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자기가 길을 찾겠다며 앞장서서 걸어가더군요. 하지만 길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일부러 그런 곳을 들어왔으니까 말입니다. 살이 진짜 험악하네요. 날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길 찾아야 할 텐데. 그러게나 말이요. 추워질 텐데 큰일이네. 하며 하늘을 봤어요. 살짝 어둑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봐뒀던 자리로 향하더군요. 자기 발로 말이죠. 정연이 보고 싶지는 않나? 앞서 걷던 그놈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자식과 이렇게 지내면서 한 번도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놈은 뭐라고 해야 하나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설프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립죠.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가고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제가 있길 바랄 거예요. 그래, 그 아이라면 그러겠지. 착한 아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표정을 살폈어요. 슬쩍 비우는 게 보이더군요. 자기는 본 모습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입니다. 아는 건 본인뿐만이 아닌데요. 그쵸. 좋은 사람이죠. 늦기 전에 빨리 가시죠. 그러고는 돌아서는 그놈의 등을 힘주어 밀었습니다. 으아! 순간이었어요. 그 자식은 제가 받은 자리에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한쪽 손을 겨우 나뭇가지를 잡아 버텼어요.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민 줄도 모르고 말이죠. 저 좀 잡아주세요. 너무 놀라서 제가 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놈에게 손을 내밀다가 바로 앞에서 거두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짓을 하냐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니,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소름 끼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 그동안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말하자 정말 놀랐다는 듯 눈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인간이 돈 때문에 내 옆에 딱 붙어서 호시탐탐 내 재산만 노리는 거 내가 몰랐을 줄 알았나? 누굴 바보로 알아? 그놈은 그제야 깨달은 듯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지금 일부러 미신 거예요? 그래, 내가 밀었네. 살면서 그 죄는 내가 다르게 다 갖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자네는 오늘 여기서 죽어. 자네 같은 사람이 더 살아봐야 세상에 이로울 게 하나도 없으니. 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놈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어르신! 하지만 들어줄 마음 없이 돌아섰어요. 그러다 문득 궁금하더군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해보지. 다 물어보세요. 다! 정연이, 자네가 죽였나? 제 그 질문에 굳더군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는 듯 말입니다. 대답하지 못하길래 제가 말을 덧붙였어요. 나는 진짜 궁금할 뿐이야. 내 아들 죽이려고 하고 나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애를 자네가 죽였다고 내가 뭘 탓하겠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 말에 또다시 머리를 굴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크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죽였어요. 제가요. 수면제 먹이고 차에 연탄가스 피운 게 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저를 살려주세요. 아드님 복수 제가 해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놈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아섰어요. 처음부터 구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는 소리를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같이 온 일행이랑 중간에서 헤어졌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이죠. 경찰은 수색에 들어갔고 그놈을 금방 찾았어요. 물론 죽은 그놈을 말입니다.
저는 그놈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걸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막연히 일을 다 치르고 나면 죄책감이 들 거로 생각했는데 그런 감정도 들지 않더군요. 그래도 사람이 죽었으니 조사는 해야 한다는 경찰에게 최대한 협조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의심을 받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경찰서로 나왔습니다. 허무하구만.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사건 마무리가 되는 게 참 허무하더군요. 그러고는 집으로 올라와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에서 밤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생은 어쨌든 이 업보를 씻기 위해 남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로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없는 사람들의 끼니를 챙기고 쉼터 만들어주고 하는 돈 드는 일들은 언제나 나서서 했습니다. 한 푼도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돈을 이렇게 다 쓰고 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네요. 저는 이 모진 세상을 아직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는 이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아껴 쓰면 남은 인생 나름 살 수도 있는 돈이지만 생애에 별 미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 간다는 걸 많은 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뭘 읽을 수 있다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춥네요. 아내도 아들이고 겨울을 참 좋아했어요. 붕어빵이나 호떡 같은 간식들을 참 좋아했거든요. 눈이 오는 풍경도 말입니다. 며칠 뒤에 아내 제사인데 그날 눈이나 펑펑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아내와 아들과 같이 있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지나고 보니 그것만큼 복인 것도 행복한 일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글을 줄여야겠네요. 오늘은 잠을 얼마 자지 못해서 피곤하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